안녕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진다고 해도 버릇없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 그런 또라이에게 된통 당할 뻔했다가 극적으로 제 인생을 건져 올렸는데요. 이 악물고 해낸 저의 복수극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30 중반이고 작은 쇼핑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작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몇 년 전에 온라인 전체 매출 3등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나가서 그리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제 성격에 돈이 있으면 가만히 두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전부 투자하거나 또 자기 개발하는 데 돈을 썼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버는 것보다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일만 하며 살다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은 뒤 너 연애 좀 해봐. 그렇게 맨날 일만 하고 살면 삶에 무슨 재미가 있냐? 라고 하면서 소개팅을 시켜주더라고요. 친구가 마당발이라 이 남자 저 남자 알고 있었고 그만큼 저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시켜줬어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만났고 또 그냥 사업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거의 열댓 명은 넘게 만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포기하려고 하던 무렵 제게 다가온 한 남자는 제 마음을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된 그 남자는 정말 모든 부분에서 자상함을 보여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따뜻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보통 여자가 공감 능력이 높고 남자는 이성적인데 반대로 저는 사업을 하면서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냉철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신 그 남자는 저의 부족한 부분, 감수성, 따뜻함, 자상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정말 퍼즐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그렇게 결혼까지 꼴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남편 집안 모두 평범한 그냥 어느 대한민국 서민과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예단 이런 것도 패스하고 간소하게 식을 올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별로 삶에 의지가 없었던 저에게 활력을 불러 일으켜주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해줬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남부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1년 동안 중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옷 쪽 사업은 중국이 없으면 하지를 못해요.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옷 단가가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하고 또 그만큼 옷 종류와 선택권도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중간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공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대표인 제가 가야 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저는 중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남편이 연수를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아니나 다른 큰 일이죠.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으니 말이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3개월간 일상생활을 못하고 꼬박 누워 있어야 했어요. 저는 당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먼 타국에서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며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편의 근황을 확인했지만 가까이서 돌봐주지 못해 안절부절했죠. 남편은 괜찮아 자기야. 직장 종도들이 병문안도 많이 오고 번갈아 가면서 다 보살펴주네. 아무래도 자기들이랑 같이 있다가 나만 사고당해서 미안해서 그러나 봐. 그래도 내가 인복은 좋다. 자기 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 잘 처리하고 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직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배려해주고 잘 해결된 것 같아 저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뒤에야 저는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놀랐습니다. 집 안에 물건 배치들이 많이 달라진 듯 했어요. 제가 뭐 물건 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침대 위치도 바뀌었고 식기구들도 몇 개 더 들어와 있고 생각한 것보다 집이 많이 변해 있길래 남편에게 물었죠. 자기야, 몸도 아픈데 나한테 말도 없이 언제 이렇게 가구 배치를 바꿨어? 못 보던 물건도 많이 있고 자기 향수나 바디 로션 이런 거 안 바르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냥 자기 없으니까 내가 심심하더라고. 자기 있으면 이것저것 놀러 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기분 전환할 겸 가구도 바꾸고 뭐 안 해본 행동도 해봤지. 기분 상했어? 아니, 내가 기분이 왜 상해? 그냥 자기가 안 하던 행동을 해서 궁금한 거지. 잘했어, 여보. 이제 내가 정말 여보 옆에서 잘 보살펴 줄게. 이제 아프지 마.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말했고, 저희는 그렇게 다시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겁니다. 몸에서 향수 냄새가 너무 진했어요. 마치 무슨 냄새를 감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저는 자기야, 향수 너무 진하게 뿌리는 거 아니야?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있는데 너무 향진하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남편은 아니야, 이 향수 내 직장 동료가 사줘서 일부러 많이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 녀석이 자기 사준 거 안 쓴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서 그 후로 미안해서 그러는 거지. 너무 진한가? 이젠 좀 줄여볼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저는 넘겼죠. 그러던 중에 저는 남편이 입원할 때 도와주셨다는 회사 직원들한테 감사 인사를 따로 드리고 싶어서 결혼식장에 왔을 때 받아놓은 연락처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중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이랑 이것저것을 드리려고요. 남편과 유독 친하게 지냈다는 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강희 아내예요. 이번에 남편 다쳐서 일을 못 갔을 때 공백도 채워주시고 병문안도 와주셨다고 해서요.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따로 챙겨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라고 하자 그 사람은 아내요? 이혼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병문안 간 적 없는데?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혼이라니 엄청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깜짝 놀라 그분께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뭔가 이상하네. 강희 씨 퇴사한 지 꽤 되었어요. 거의 반년 넘은 것 같은데. 회사 들어온 신입 직원이랑 같이 퇴사하길래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둘이 따로 만나고 있다가 퇴사하고 창업할 거라고 하면서 나갔는데요. 아내랑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이혼했다고 해서 더 이상 물어보면 사생활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저희 회사 사람들 전부 그 이후로 강희 씨랑은 연락 안 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한테 이 사실을 바로 말해야 하나? 당신 도대체 나 몰래 뭐 하는 거냐고. 아니면 이 직원이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냐고 하면서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하기로요. 하지만 제가 할 수는 없었죠. 아는 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한 지하 세계에서 일을 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조폭들 문지기 역할도 하다가 이제는 흥신소 쪽에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됐거든요. 사업차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지금까지 연을 이어오고 있었고요. 사정을 말하니 깜짝 놀라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며 발벗고 나서더라고요. 조금은 안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제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밤 늦은 시각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내 얘기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집이면 밖으로 나와서 통화해. 그놈한테 들키지 말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무슨 향수 공방인 것 같던데 이 자식 집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상가 건물로 들어가서 양복을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무슨 봉지를 바리바리 들고 가더라고. 이상해서 보니까 그게 공방 관련 제품인 것 같더라. 누나가 걔한테 향수 냄새 너무 진하다고 했지. 그거 다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그 상간녀랑 중간에서 만나서 손잡고 걸어가더라. 내가 사진 다 찍어놨어. 엄청 어린애처럼 보이던데? 와, 진짜 어떻게 누나를 그렇게 두고 두 집 살림을 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곧이어 정송받은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남편의 외도 현장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상간녀와 손을 잡고 저랑 연애 시절 때 한 짓거리를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두 년놈들 현장에서 잡아야겠다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자기야 나 뽀뽀해줘. 출근하기 싫다. 오늘 과장님이 프로젝트 다시 하라고 해서 나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아. 라고 하며 능청을 떨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그래 자기야 잘 다녀와
라고 하고 그 썩은 분화구 같은 피부에 뽀뽀를 했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바로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에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옷도 새로 산 검은색 펑퍼짐한 옷을 입고 그놈을 따라갔어요. 그놈은 역시나 상가에서 옷을 갈아입고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그놈이 멈춘 곳은 빌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자가 나왔어요. 거기서 제가 또 놀란 거죠. 상간녀 부모님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나와 남편을 배웅해 주는 겁니다. 뭐야, 가족들도 다 아는 건가 싶었고 저는 손이 떨렸어요. 바로 저곳에 달려가 상간녀와 남편의 멱살을 잡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일단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둘은 손을 꼭 잡고 공방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고 그 향수 공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그 공방에 들어간 순간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여기 어떻게 왔어? 오늘 회사에서 뭐 복지 관련해서 그래서 나온 거야. 일단 내가 다 설명할게. 라고 하면서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리쳤죠. 너 나와.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 나오라고. 그러자 작은 방 같은 곳에서 원피스를 입은 상간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한쪽 올리며 아, 드디어 올 것이 왔네. 우리 오빠가 말한 여자가 너구나. 말이 안 통하고 독불 장군 같아서 빨리 이혼할 거라고 하던데. 우리 오빠 놔줘요. 안 그래도 오빠가 이번 달에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나 오빠 아이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홀몸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임신했다고. 뭐? 네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상황에서 라고 하면서 처음 접했던 간을 자르는 제잔도구를 손에 들고 벌벌 떨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죠. 너 나 몰래 여자 만나서 아예 두 집 살림 차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그러면 티라도 내든가.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바람을 피우냐? 퇴사도 나 몰래 하고 아주 둘이 살판났네.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내 성격 어떤지 알잖아. 나 절대 안 참아. 라고 하자 남편은 내가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냥 남자인가 봐. 회사에서 만난 아이인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입사해서 그냥 처음에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사랑하게 된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당신도 사랑하지. 그런데 그런 당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겼어. 이 사람 지금 내 아이도 가지고 있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발로 그놈의 명치를 찼습니다. 킥복싱을 배우기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죠. 옆에 있던 향수를 바닥으로 전부 던지며 깽판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이거 내일 나갈 건데 뭐 하는 거야? 독불 장군 같은 아줌마.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나는 거지. 라고 하자마자 저는 결국 참아왔던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원피스를 가슴부터 발끝까지 찢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무슨 대문 열리듯이 그녀의 옷이 벌어졌고 그 순간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에 복대를 차고 있었죠. 저는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비명을 지르며 옷을 꽁꽁 싸매더라고요. 너 설마 가짜 임신으로 우리 남편 잡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저는 그녀의 팔을 잡은 뒤 그 복대를 들었어요. 임신 위장용.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나 쓸 법한 그런 것을 메고 이제껏 임신한 척을 했던 겁니다. 쓰러져 있던 남편은 그것을 보고 뭐야? 아이 가졌다는 거 거짓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테스트기 두 줄 보내준 건 그건 뭐냐고. 다음 달에 산부인과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 라고 하면서 소리쳤고 그녀는 아 몰라. 오빠가 자꾸 현 부인한테 나 만나는 거 안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빨리 재촉하려고 그런 거지. 나라고 이런 짓을 하고 싶었겠어? 오빠가 빨리 이혼을 하던가 별거를 하던가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게 이게 무슨 꼴이야. 30분 있다가 공방에 손님 오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향수를 만들러 오기로 한 그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상간녀의 그 떡 벌어진 옷을 본 순간 놀라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나가는 그 손님들의 뒤통수에 외쳤습니다. 이거 지금 현 부인이 상간녀랑 남편한테 한 현장이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이 공방 운영하는 연놈들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널리 퍼뜨려달라고 하면서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남편은 상간녀에게 배신을 느낀 건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네요. 제가 손댈 필요도 없이 그들은 개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져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너 딱 기다려. 내가 여기서 끝낼 것 같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보니까 너 상간녀 부모님들과도 연락 주고받는 것 같은데 너는 끝까지 갈 생각이었나 본데. 그러니까 나도 끝까지 가줄게. 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고 남편은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다시 한번 발로 그놈 명치를 찼습니다. 이쑤시개같이 힘도 못 쓰는 저 남자를 왜 내가 좋다고 했을까 후회가 막심했어요. 상간녀는 한 손으로 떡 벌어진 원피스를 부여잡으며 제게 말하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사랑했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했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건데 꼭 저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야 했냐고요. 어쩔 거야. 오빠랑 내 사이 멀어지게 하니까 좋냐고. 참 웃긴다. 아가야, 착각하지 마. 이 정도 일로 너희 둘 사이가 멀어졌으면 사귀면 안 되었던 거야. 고작 이 정도 사랑 때문에 남의 멀쩡한 가정 파괴하고 인생을 건 거야? 참 더럽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으니까 이 언니가 쓴맛을 보여줄게. 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는 흥신소 동생에게 부탁했어요. 저 상간녀 신상 좀 털어달라고 하면서요. 반나절도 안 돼서 상간녀의 신상이 털렸습니다. 자녀가 상간녀 짓을 하면서 평범한 가정을 깨트리는데도 아무 말 없이 오히려 지지하던 그 쓰레기 부모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동생에게 받은 상간녀의 SNS 주소에 모든 걸 뿌렸습니다. 제가 찢은 그 원피스가 벌어져서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상간녀가 제 남편과 머리채를 잡고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올렸죠. 순식간에 좋아요는 천을 넘겨 버릴 정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결국 중간에 운영자 권한으로 영상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상간녀 인생에 타격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 못한 저는 상간녀의 아버지가 있다는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아니, 얼마나 독한 여자였으면 남자가 못 참고 여자를 만나겠어?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싹수가 딱 보이네. 방해하지 말게나. 내 딸이 잘못한 건 맞아. 나도 딸을 말려보기도 했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딸이 좋다는데 어쩌나. 사랑해서 죽겠다는데 포기하고 이제 우리 딸 그만 괴롭히게나. 나는 사과할 마음도 없네. 부모가 되어서 저런 뚱딴지 소리나 하더라고요. 제가 대비를 안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딱 이 말만 던진 뒤 그 상간녀의 아버지가 담임으로 있는 반으로 들어가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딸이 불륜을 저지르는데도 옹호하고 파렴치한 짓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 아버지도 제정신이 아니었더라고요. 뒷돈 주고 들어온 사립고등학교에서 아주 더러운 짓을 한 이야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학생들한테 필요도 없는 벌을 명목으로 치마 속을 들추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에서는 변태 선생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런 짓을 해버리니 학생들이 용기를 찾은 거죠. 교육청에 그동안 학생들이 당한 일들을 전부 신고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학교 이미지가 추락하게 생기고 기사에도 뜨려고 하니까 학교 측은 부랴부랴 그 상간녀의 아버지를 퇴직을 권고했고 결국 견디지 못한 상간녀 아버지는 실직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상간녀도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서 차린 향수 공방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죠. 홍보 블로그 글도 싹 다 내려가고 수천만 원의 빚에 올라앉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SNS에 올린 상간녀 동영상 덕분에 상간녀 지인들이 그동안 상간녀의 파렴치하고 더러운 생활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는 유부녀 킬러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유부남만 골라 만나고 가정 파탄 내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그걸 자랑하듯이 카톡을 지인들에게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수법에 제가 당할 리가 없죠. 고소를 했습니다. 전신적 피해 보상까지 야무지게 소송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잘못한 것은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 또한 가만두지 않았어요. 시댁에 가서 완전히 개판을 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네가 뭐 잘못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 밖으로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 그냥 좋게 좋게 헤어져라 라고 하던데요. 남편 바람이 아내 탓이라는 말을 하는데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니, 그래도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못 참겠는데요. 하면서 온 동네 반네 소문을 냈습니다. 당연히 이 동네 사람들 입에 어머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얼굴도 못 들게 되었죠. 그제서야 어머니는 날카로운 발톱을 내세우며 저보고 나가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맞받아 쳤습니다. 내가 죽기는 왜 죽냐고요. 사람 마음에 대목받은 한 여자 인생 흔들어 놓은 당신 아들이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리를 쳤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아주 시원한 마지막 복수를 날려버렸네요. 남편 SNS는 물론 전 직장까지 외도 소식을 전부 알렸습니다. 남편도 얼굴 못 들게 해줬어요. 하지만 남편 놈은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이혼 후에 계속해서 향수 공방을 저 몰래 차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흥신소 대표를 가장 친한 동생으로 둔 누나이기 때문에 남편이 창업을 하는 족족 거기에 아주 큰 선물을 보냈어요. 바람 피운 놈이 이제 향수 장사를 하네. 이 동네에 소문 쫙 나서 망해라 라는 편말을 달아서요. 결국 6개월을 못 가서 망하고 가게를 내놓아도 소문이 나서 권리금 6천만 원도 못 받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네요.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또 대출해서 공방을 차렸더라고요. 깨끗한 척 하면서 커플들만 받는다고 결혼 반지 만들어주는 그런 공방이요. 제대로 밟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꽃배달이 아니라 아예 책자를 만들어 놨어요. 남편의 추악한 행동이 담겼고 마지막은 불륜으로 만난 그놈의 삶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블로거들한테도 몇 푼 주면서 올려달라고 하니 금방 망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곡소리를 내며 왜 이러냐고 내가 미안하니까 그만 괴롭히면 안 되냐고 사정을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내 눈에 보이지 말고 제발 깨끗한 척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깨끗한 척 이미지 변신해서 장사하면 똑같이 해준다고 하면서요. 제게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는 거냐고 하면서 그놈은 제가 흥신소 동생을 둔 걸 모르고 벌벌 떨며 무서워했고 결국엔 자기 엄마 있는 동네로 내려가 쥐 죽은 듯이 살더라고요. 솔직히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모질게 끝까지 괴롭히냐고, 용서하면 편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무슨 군자라도 되는 것 마냥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처 준 만큼 그놈들한테 상처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최고의 복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던 시절도 있었고 특히 이혼 소송할 때는 그 기억들을 다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님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너무 죽고 싶었죠. 하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냥 싸웠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바람 같은 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사람 마음에 얼마나 상처 주는 일인지 겪은 사람만 알죠. 이제 제 사업도 키우고 저를 위해 살아야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우리 시어머니, 아니 우리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그분의 큰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고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붙일 곳이 없는 아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버려진 아이라는 말은 평소에 지울 수 없는,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고아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세상에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은 오롯이 혼자 지켜내야만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제게 세상은 단 한 번도 따뜻한 적이 없었어요. 어쩌다 친구를 사귀게 되어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면 첫 질문은 엄마 아빠는 뭐 하시니 또는 너는 어디에서 사니였습니다. 제 입에서 고아라는 말이 나오거나 고아원에서 산다는 말을 하면 친구 부모님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눈치 보는 것이 일상이었던 저는 그들의 표정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제 눈치를 보며 멀리하던 친구들. 이러한 일은 항상 되풀이되었으며 저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잔뜩 나를 세우며 나를 지키기 위해 감정 따위는 철저히 감추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 모든 일을 철저히 차단하며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웃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제게 웃음을 가르쳐준 사람. 세상이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고아예요. 라고 힘겹게 꺼낸 나의 말에 그래서요? 그게 왜요? 라고 의아한 표정을 지어 오히려 나를 놀라게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고아라는 족쇄에 갇혀 스스로를 가둬버렸던 나를 처음으로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이름은 고아가 아니라 이지선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던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할까? 이러다가 또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일까? 그를 만나고 잠 못 이루며 수없이 생각했었지만 그는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을 하자며 그의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을 때 고아인 나를 받아줄 부모님은 없어요. 당신같이 좋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과 당신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라며 거절했던 내게 그는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냐며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며 평생을 그렇게 도망만 다닐 것이냐.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만나 뵙고도 그런 말을 한다면 당신 말에 따르겠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을 처음 뵀던 날 그가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우아함이 가득했던 그의 부모님은 그저 따뜻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엄마, 지선 씨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와 그렇구나.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던 그의 부모님은 제가 고아라는 것을 듣긴 들으신 건지 아니면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그의 부모님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쭉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라고 다시 말을 꺼냈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랬군요. 라며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눈빛이 참 맑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나 보네요. 라며 활짝 웃습니다. 그러고는 나도 지선 씨의 맑은 눈이 참 좋네요. 눈은 사람의 모든 것을 대신하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울어도 돼요. 라고 말하며 저를 가만히 안아주던 그의 어머니와 그 옆에서 괜한 말을 해서 애를 울렸다며 걱정스럽게 말하던 그의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더 큰 소리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배려에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고아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그날, 아니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남편보다 더 의지를 할 정도로 너무 좋은 분들이셨어요. 정말 딸처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제게 공부를 더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시던 분들, 꼭 대학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혹시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더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겠다고요.
대학 시험 보러 가던 날 도시락을 싸서 아침 일찍 응원을 하러 오셔서 아침부터 저를 펑펑 울게 만들던 분들이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행복을,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불안하게까지 한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저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제 결정을 우선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일깨워 주시곤 하셨습니다. 너는 더 많은 것들을 누려도 될 만큼 소중한 아이란다. 어떠한 결정 앞에 설 때마다 제게 용기를 주시던 우리 어머님. 어머님,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아이에게 당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어요. 당신에게 받은 사랑을 나의 소중한 아이에게 제대로 정성껏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며 몇 날 며칠을 울었을까요? 점점 병에 지쳐가시던 어머님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님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내게서 우리 어머니, 아니 엄마를 뺏어가지 말아달라고요. 어머님은 간이 좋지 못하셨습니다. 간을 이식받아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과 어머님의 형제분들이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자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자식을 하나만 낳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렇게 눈물만 흘리셨고, 저는 남편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제가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맞지 않는데 너가 맞겠냐며 다들 말렸지만, 저는 그 혹시 모르는 그 1%이더라도 해봐야 한다고 검사를 했고,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어찌나 떨리던지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부디 적합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적합하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란 것을요. 그렇게 어머니께 이제 다 괜찮다고 말을 꺼냈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지선아, 네 마음은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부모는 말이야, 자식에게 위험을 주면서까지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단다. 모든 어미가 그래.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나 살겠다고 자식을 아프게 하는 어미는 없단다. 훈이가 적합하다고 해도 엄마는 그랬을 거야. 또다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감추며 이번에는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자식이 어디 있냐고요. 남게 될 자식들 생각은 안 해보냐고요.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도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보내냐고요. 그럼 남겨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냐고요. 어머니는 지금까지 제 결정을 존중해주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존중해달라고 저는 정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앞으로 아이를 다시 못 가질 수도 있고 약을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의사에게 들었다며 옆에서 그걸 어떻게 지켜보냐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란 이런 것이었네요. 자식이 항상 먼저인 사람. 그런데 저를 낳아준 엄마는 어떻게 저를 그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엄마는 이렇게 자식만 생각하고 자식이 아플까봐 걱정만 하는 존재인데 말입니다.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이 이런 말이었네요. 그런 어머니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저는 정말 하늘에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 이제 어머님과 내가 정말 무엇인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의 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적합자인 것조차 기적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정말 무심하게도 저희에게서 어머님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식수술로 처음에는 괜찮았으나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어머님은 그렇게 떠나가셨습니다. 너무 허무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믿기지도 않았고요. 세상에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행복하기만 한데 내가 행복해지면 안 되는 것인지 좌절하고 하루하루 참을 수 없는 불합리함에 신을 원망하고 있을 때 이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의 남기고 간 것을 전해줘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이모님은 어머님께서 꼭 혼자 열어보라고 했다며 당부하셨고, 잠시 후 이모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주신 상자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폭풍처럼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상자를 선뜻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눈물만 흘리다가 상자를 열어본 어느 날,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시작하는 어머니의 편지와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가 이 상자를 열어보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라고 어머님은 혹시 모를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오래오래 살아서 너를 지켜주고 싶었는데 너무나 미안하구나. 딸에게는 엄마가 꼭 있어야 하는데 우리 딸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엄마가 걱정이 많아. 너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엄마는 너에게 상처만 주고 떠나는구나. 사랑하는 딸아, 항상 비상금은 있어야 한단다. 이 엄마가 결혼할 때 너희 외할머니가 통장을 하나 주더구나. 항상 지니고 있으면 든든할 거라고. 엄마는 살면서 힘이 들 때마다 할머니가 주신 그 통장을 열어보며 힘을 냈어. 우리 딸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너가 힘이 들 때마다 엄마 생각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구나. 우리 딸 처음 보던 날 너의 맑은 눈이 다시 생각나는구나. 이번 생에는 비록 조금 늦게 왔지만 다음 생에서는 조금 더 빨리 엄마에게 와주렴. 다음 생에서도 엄마 딸 하자꾸나,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참 소중한 아이란다. 너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단다. 잊지 마렴. 항상 너를 소중히 생각하렴.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우리 엄마,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이제 딸 걱정은 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당신의 커다란 사랑을 감히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앞으로 당신의 딸로서 창피하지 않게 베풀고 배려하고 살겠습니다. 다음 생에 저도 꼭 엄마 딸로 같이 오래오래 살아요. 엄마, 사랑해요. 당신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쓸지 몰라 여기에 조언을 구하고자 올려봅니다. 전 20대 초반이고 남편은 20대 후반입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한 건 제가 먼저 모시고 살자고 했던 거고요. 처음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남편이 월 260에서 많게는 400까지도 버는데 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부모님 생각은 영 아니셨나 봐요. 전 그래도 여태 만나온 남자 중 믿을 만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만큼 제가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켜준 사람이라 놓치고 싶지도 않았고요.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밥도 먹지 않고 남편은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결혼 허락해달라고 그랬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단 결혼할 때 집은 부모님이 해주시고 예단 예물 없이 하고 아빠께서 엄마 몰래 결혼하고 쓰라며 1억 정도를 보태주셨고요. 남편은 결혼 직전까지도 제가 평범한 집 본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다고 알고 있었고 저 역시 부족함 없이 커왔단 소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가족은 홀 시어머니와 결혼한 누나 한 명이 끝이에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도 언니 찾아뵙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어머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결혼해도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한 이유는 평생을 남편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쉬시라고 제가 먼저 모시고 살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지 1년째인데 같이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입맛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싱겁게 먹는 편인데 그래도 남들한테 맞춰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랑 남편이 너무너무 짜게 먹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설렁탕이나 갈비탕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새우젓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남편이나 어머님은 소금을 한 숟가락씩 넣고 먹고 그럽니다. 시댁 식구들이 한 덩치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매번 그렇게 짜게 먹고 찌개 좋아하니 그 몸을 유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하면 어머님이 음식 안 하시게끔 힘드시니까 쉬세요 하는데도 매번 이것저것 하십니다. 특히 계란찜. 계란찜을 하시는데 표고버섯을 엄청나게 넣고 맛이 이상해요. 전 그래도 요리를 조금 배우기도 했고 맛없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간도 잘 맞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항상 요리에서 남편한테 간 봐달라고 하면 싱겁대요. 단 한 번도 간이 맞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겉절이 같은 거나 김장을 해오시면 어머님 계실 때만 먹지 저 혼자 있으면 입에도 못 댑니다. 너무 짜고 배추 풋내나고 그래서요. 제가 웬만한 음식은 다 잘 먹거든요. 향신료 들어간 음식도 잘 먹고 그냥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다 가리는 게 없고 그 음식 알레르기 하나 없는 사람인데 어머님 음식은 먹을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특히 어머님 안 드시는 것도 많으셔서 매번 아침 저녁 차릴 때마다 무슨 메뉴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파요. 국에다가 파 같은 거 넣으면 그거 다 건져내고 드시고 채소 같은 건 고기 쌈 싸먹을 때 말고는 잘 안 드시고 외식하면 이게 별로네 저게 별로라고 하시고 배달음식 시키면 또 이게 별로 저게 별로 하시고 와 진짜 사람 미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머님이랑 남편의 식탐이에요. 전 밥 먹는 속도도 느린 편이고 원래 많이 먹는 편도 아니라 밥을 반 공기도 안 푸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머님이랑 남편이 저보다 더 빨리 먹습니다. 식탁에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금방 없어집니다. 저 하나 먹을 때 어머님이랑 남편은 3개, 4개 먹고 먹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언제 한 번은 남편 쉬는 날 어머님이랑 같이 대게를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만원어치 넘게 샀는데 양도 많고 사장님이 덤으로 이것저것 주셔서 배부르게 먹겠다고 했는데 웬걸 저 다리 몇 개 주워 먹을 동안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매운탕이랑 밥 시켜서 저 혼자 밥을 먹었네요. 진짜 이게 못 느껴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나도 입인데 나도 먹을 줄 아는데 본인들 먹기만 바빠서 내가 얼마나 먹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남편이랑 몇 번 싸운 후부터는 저 먼저 챙겨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 성에 차진 않네요. 어머님은 항상 배부르다 못 먹겠다 요새 너무 살찐 것 같다 하시면서도 계속 뭐 드시고 그럽니다. 참나 제가 견과류나 우유 같은 걸 좋아하니 장 봐올 때 항상 봐오는 편인데 어느 순간 보면 없습니다. 견과류가.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찾고 있으면 어머님이 오셔서 그거 입이 심심해서 하나씩 주워 먹다 보니 다 먹었다고 그러시면서 웃으시는데 거기라고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이 가끔 퇴근하면서 저 먹으라고 과자 한 상자씩 사오곤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두 개 먹고 금방 없어집니다. 입 심심하다고 계속 어머님 방에 가지고 가셔서 드시니 남편과 어머님 식탐 때문에 그만큼 신경도 많이 쓰이고 저도 밥 먹는 속도 맞추려다 보니 항상 체한 기분이라 입맛도 없고 스트레스 받으니 결혼하고 지금까지 8kg 정도 빠졌네요. 살 뺀다고 안 드신다는 분이 맨날 입이 심심하다 하시니 웃음이 날 지경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는 남편과 이래저래 자꾸 저희 사이 갈라놓으려는 어머님 때문입니다. 남편이 가족들이랑 다른 사람들한텐 다 무뚝뚝한데도 저한텐 애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애정행각 피우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집에서 둘이 있으면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머님이 일 끝나시고 아시는 분들 만나 식사하고 들어오신다고 너희 먼저 먹으라고 하셔서 오래간만에 외식을 했거든요. 외식하고 집에 들어오니 어머님이 어디 갔다 왔느냐고 하셔서 곱창전골 먹고 왔어요 하니 잘했다 하셨거든요 분명. 근데 제가 옷 갈아입고 씻으러 간 사이 남편한테 안 좋게 얘기를 하셨나봐요. 남편이 저녁에 자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나가서 먹을 때 엄마 꼭 모시고 가자. 이래서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하니 술술 다 불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이 너 평소에 엄마 그런데 데리고 가지도 않으면서 땡땡이 데리고 잘 다니네 이랬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물으니 다음부터 모시고 간다고 얘기했지 이러는데 진짜 지어받고 싶더라고요. 아니 평소에 어머님이 곱창 같은 거 싫어하시니까 오랜만에 자기도 생각난다고 가자고 해서 간 건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냥 자기가 생각나서 먼저 가자고 했다고 하면 되잖아 했더니 그럼 자기 보고 어떡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기가 차서 그래서 그날 싸우다가 화나서 저 혼자 차 끌고 친언니 집 가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다 늦게 들어왔는데 왔더니 자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중간에서 우왕좌왕하고 고친다고 해놓고 매번 저만 나쁜 사람이 되네요. 네 번째는 어머님의 소비 습관입니다. 진짜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은데 어머님 버시는 돈은 여기저기 나가는데 많으시다고 남편이 용돈을 드리거든요. 한 달에 100만원씩이요.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돈 관리는 각자 하고 집 관리비랑 생필품 같은 건 달마다 번갈아 가면서 사자고 정해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둘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었거든요. 근데 보통 장은 제가 봐오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저녁에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서 확인해 보십니다. 그러시면서 다음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음식 재료를 사오십니다. 저나 남편은 먹는 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평소 사람들이 많이 아는 제품 사거나 조미료들도 그렇게 사두고 하거든요. 근데 항상 어머님은 유기농 우유, 유기농 달걀, 유기농 채소 등등 아무튼 끝도 없습니다. 항상 뭐 사셔도 제일 비싼 것만 사오시고 화장품도 매번 아는 동생한테서 샀다고 20만원짜리라고 하시고 거기다가 전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늘 쓰던 제품만 쓰는데 제 것까지 덜컥 사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절 바뀌면 옷이 좀 없어서 샀다고 비싼 옷 사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용돈 다 쓰시면 남편 카드 달라고 해서 쓰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다음 달에 내야 할 생필품비나 장보기 비용, 관리비 등 못 내게 되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내게 되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랑 날 잡고 어머님 시골 내려갔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점들이 너무 힘들다고. 내가 자기한테 생활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 서로 잘 지키자고 했던 건데 왜 매번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냐고 울면서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 고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솔직히 자기는 내 편이 아니라 정말 남의 편 같고 어머님이나 자기 누나만 생각하는 사람 같다 하니 자긴 어머님이랑 저랑 같은 위치라네요. 휴,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효자였다고? 솔직히 기대도 안 했습니다. 말로는 같은 위치라고 했어도 본인 가족들한테 항상 쩔쩔 매느라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남편이랑 저는 아이 가질 준비도 하고 있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들어가는 돈도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전 친정에 매번 손 벌릴 수밖에는 없잖아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랑 아빠가 보태주신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아껴뒀다 나중에 큰일 생길 수도 있으니 그때 써야 하고 남편도 똑같잖아요. 서로 돈 관리는 각자 하지만 남편도 꾸준히 저축해오고 있고 차 관리비에 기름값 이런저런 곳에 나갈 게 많은데 안 그래도 한 번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살고 나서부턴 저축 들어가는 거 몇 번 못 넣은 적 많았다고. 그래서 기름값이나 차 유지비 정도는 제가 보태주고 싶어서 가끔 계좌로 돈 붙여주거든요. 50만원 정도 적을 수도 있는 돈이긴 한데 그냥 쓰라고 카드 주면 미안해해서 못 쓰니까 안쓰러워서 주는데 어머님이 자꾸 저러시니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저런 이유로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지금도 친언니 집에 와서 잔다고 하고 잠도 안 오고 생각이 많아져서 글을 올립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친언니는 왜 애 없을 때 이혼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제가 좋다고 졸라서 한 결혼인데 이혼한다고 하면 부모님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고 남편, 누나가 저 어리다고 결혼 너무 일찍 하지 말라고 말렸을 때 그냥 하지 말걸 싶기도 하고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건가 봐요. 정말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도 제가 답답한 거 잘 아니까 욕은 자제해 주시고요.
결혼 선배님들 제발 조언 좀 부탁합니다. 추가합니다. 댓글 읽어보고 제가 정말 어리석고 왜 부모님 말씀 진작 안 들었는지 후회되고 죄송스럽네요. 언니한테 글 보여주며 얘기 나눠봤는데 다음 달에 가족들 모임 때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골비네.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소리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드네요. 확실히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가하자고 하면 난리칠 게 뻔해서 그냥 이혼하려고요. 참고로 아빠가 주신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고 언니랑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남자가 제일 믿을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우울증을 앓고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 옆에서 정말 큰 힘이 돼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짧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적으로 아주 힘들었고 그때 손 내밀어준 사람이라 그랬고 아빠가 되게 엄하신 편인데 본인이 정해준 사람이랑만 결혼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땐 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하며 이 결혼할 거라고 떼쓰고 그랬었는데 어리석고 못된 딸이었네요. 저 시집 보내시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지 아무튼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마침 내일 휴무라 저녁에 밖에서 만나 따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제 할 말만 잘하고 오겠습니다. 다들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사실 정말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혼도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건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이대로도 아닌 것 같아서 댓글 정독 후에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저지르긴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분가에 대해서 남편이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힘들어서 투정하는 줄 알고 분가는 무리라고 하더라고요. 좀 치사했지만 그동안의 일을 차례차례 짚어갔습니다. 친정 도움받아서 결혼했고 같이 사는데 매달 시어머니 용돈 100만원씩 드리는 집은 없다. 그 외에 어머님이 쓰시는 돈도 너무 많고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직은 당신을 사랑해서 이혼 전에 노력을 해보고 싶으니 분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해달라 말하고 언니네 짐 싸서 갔습니다. 이게 다 어느 댓글러분이 주신 조언 덕분에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고요. 남편은 계속 연락 오며 안절부절 하다가 제가 진지하게 분가와 이혼을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처음에는 핸드폰이 불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남편이 문자가 와서 해결했다고 분가할 것이라고 해서 어머님은 일단 전셋집 알아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 보고 집 구하고 다시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지 남편은 좀 많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일처리를 빨리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조바심이 났는지 속전속결로 집 구하고 결국 어머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가한 지 2달째 되었습니다. 정말 살 것 같고 진작에 분가할 거라는 생각뿐이네요. 물론 어머님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지 못해서 사건도 많았습니다. 울고불고 저한테 따지시고 순진한 척 하더니 교활하고 여우 같다며 막말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막말하기 싫었는데 막말이 계속돼서 남편한테 말했던 것처럼 결혼 시작부터의 저희 희생에 대해 다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사니 분가하시든 아들 이혼시키든 정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 울고 어머님 울고 저는 그 상황이 기가 막혀서 울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절대 이혼남은 안 되시는 분이니 결국 분가하였고요. 그 뒤로는 연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하네요. 사실 여기에 글 쓰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대못 박은 행동을 한 건지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 돈으로 남편 부모님 호강시켜 주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후회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혼은 또 한 번 저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시댁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특히 돈에 호구 잡힌 결혼 생활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깨우쳐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전형적인 자식농사 망친 예. 남편 말고 되게요. 기껏 힘들게 키워놨더니 부모 돈으로 남편 부모 부양을 하다니요. 님 그거 알아요? 네가 시모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죄 없는 부모가 자식 잘못 키운 죄로 아줌마 하나 먹여 살리며 사는 거예요.
100만원? 우습지도 않네. 그거 줄 주제가 돼요 지금? 네 부모가 뼈 깎아서 번 돈으로 먹고 사니까 그 돈은 가정에 안 보태고 지들끼리 쓰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서 기름값? 거지 새끼 둘에 멍청한 자식까지 먹여 살리는 네 부모는 무슨 죄예요? 뭘 알지도 못하는 나이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모시고 살겠다며 결혼도 하네. 님 부모 그리고 님 덕분에 거지 새끼들 팔자가 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